물컹한 무언가가 제 허벅지 안쪽을 툭 하고 건드렸을 때 저는 지난 10년간 굳게 닫혀있던 셈이 터져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52회를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금단의 영역을 엿보는 듯한 짜릿하고도 위험한 쾌감이 제 척추를 타고 올라와 정수리를 강타했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영, 올해 52살의 이혼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은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어쩌면 저처럼 잿빛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큰 용기를 내어봅니다. 남편과 갈라선 지는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젊음을 바쳐 일궜던 식당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영원할 것 같던 사랑을 맹세했던 남편은 저와 어린 딸을 버리고 야반도주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시계는 멈춰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색이 사라지고 오직 흑백만 남은 듯한 그런 절망적인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하고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빌딩 청소를 했습니다.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발버둥 쳤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간은 흘러 제 목숨보다 소중한 딸아이는 어느덧 훌쩍 자라 어엿한 숙녀가 되어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딸아이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시 외곽에 있는 허름한 모텔에서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저는 어김없이 낡은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출근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끼익거리는 소리를 내는 낡은 청소 카트를 밀며 길고 어두운 복도를 나섭니다. 카트에는 락스 냄새가 코를 찌르는 소독약, 각종 세제, 그리고 빳빳하게 풀을 먹인 새하얀 시트와 수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제 일과는 지독할 정도로 단순하고 반복적입니다. 손님들이 떠나고 난 뒤의 방을 그들이 들어오기 전의 상태로, 아니, 그보다 더 깨끗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제게 주어진 유일한 임무였습니다. 방문을 열 때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짧은 기도를 올립니다. 제발, 오늘 방은 제발 좀 곱게만 써주셨기를. 하지만 제 바람은 대부분 무참히 짓밟히곤 했습니다. 어떤 방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먹다 남은 배달 음식물 쓰레기와 빈 술병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침대 시트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끈적한 얼룩들이 지도처럼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깊은 한숨부터 터져 나오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제 일이고 제 현실인 것을요. 저는 묵묵히 고무장갑을 끼고 쓰레기를 치우고 더러워진 시트를 걷어내고 욕실 구석구석에 낀 물때와 머리카락을 닦아냅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올 때쯤 방은 마법처럼 처음의 깨끗한 모습을 되찾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끼는 희미한 성취감이야말로 제가 이 지긋지긋한 일을 계속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지루하고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전 내내 정신없이 서너 개의 방을 치우고 나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동료 아주머니들과 구내식당에서 멀건 된장국에 밥을 말아 허겁지겁 점심을 때우고 잠시 숨을 돌리려는데 프런트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305 손님이 아직 퇴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모텔의 퇴실 시간은 정오까지인데 벌써 오후 2시가 넘도록 아무런 소식도 없으니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확인을 좀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305. 제게는 꽤나 익숙한 방 번호였습니다. 한 달에 두어 번꼴로 마치 자기 방처럼 꼭 그 방에만 묵는 단골 손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방 출장이 잦아 이 지역에 자주 온다는 것 외에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그는 항상 방을 호텔 스위트룸처럼 깨끗하게 사용하는 편이라
내심 고맙게 생각하고 있던 손님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진우. 프런트 데스크에 놓인 예약 장부에서 언뜻 본 기억이 얼핏 스쳐 지나갔습니다. 305호요. 아직 퇴실 안 하셨어요. 제가 의아하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인터폰 너머의 프런트 직원은 곤란하다는 듯 말끝을 흐렸습니다. 네, 박 여사님. 객실 전화를 몇 번을 돌려도 안 받으시고 혹시라도 안에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사님께서 직접 한 번만 올라가서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이런 일은 그리 드문 편은 아니었습니다. 전날 밤 과음을 해서 늦잠을 자거나 혹은 아예 작정하고 퇴실 시간을 훌쩍 넘겨버리는 뻔뻔한 손님들도 종종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번에도 그런 경우일 거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유니폼 주머니에서 마스터키를 꺼내 들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오르자 3층 복도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저를 맞았습니다. 305호 문 앞에 서서 잠시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안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 하나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깊은 정적만이 방 안에 가득 차 있는 듯 했습니다. 손님, 305호 손님 계십니까? 저는 문을 두드리며 몇 번이고 그를 불렀지만 역시나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고독사 같은 건 아니겠지.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심호흡을 한 뒤 마스터키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예상대로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두꺼운 암막 커튼이 창문을 완벽하게 가리고 있어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한밤중처럼 고요하고 아늑했습니다. 저는 벽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찾으려다 혹시 손님이 깊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을 멈췄습니다. 대신 창가로 살금살금 다가가 커튼에 아주 작은 틈을 벌려 바깥빛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이 어둠을 가르며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은 방 한가운데 놓인 침대의 윤곽을 서서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한 남자가 바로 그 305호의 단골 손님 김진우 씨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려 있지 않은 완벽한 알몸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샤워를 하고 나와 그대로 잠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아직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그의 등은 운동으로 다져진 듯 단단한 근육들로 가득했고 옆으로 돌아누운 자세 때문에 그의 탄탄한 복근과 그리고 제 시선이 그의 몸을 따라 아래로 향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50평생을 살면서 남편 외에 다른 남자의 그것도 저렇게 적나라하고 완전한 나체를 본 것은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얼굴이 용광로처럼 뜨거워지며 화끈거렸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비명을 지르며 이 방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제 두 발은 마치 바닥에 강력 접착제로 붙어버린 것처럼 꼼짝달싹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그가 천천히 몸을 뒤척이며 나지막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스르르 눈을 떴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그의 눈이 창가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저를 발견한 것은 정말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약 몇 초간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까맣고 깊은 눈동자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얼굴은 아마 잘 익은 홍시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겠죠. 그 길고도 짧은 정적을 깬 것은 그였습니다. 그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능청스러운 미소를 입가에 머금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야 할 시간인가 보네요. 그 나지막한 목소리에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런트에서 퇴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으시다고 해서 저는 정말 무슨 일이 생기신 줄 알고 말이 엉키고 혀가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잘못했죠. 아침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알람을 여러 개 맞춰놨는데 하나도 못 들었나 보네요. 덕분에 지각은 면하게 됐습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침대에서 일어나 옆 의자에 걸쳐져 있던 가운을 자연스럽게 걸쳤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얼굴에 잠시 머무는 듯 했지만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청소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 도망치듯 허둥지둥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쿵 하고 문을 닫고 나서야 겨우 참고 있던 숨을 한꺼번에 몰아쉴 수 있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제멋대로 세차게 날뛰고 있었고 귓가에는 그의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걸레질을 하다가도 쓰레기를 비우다가도 자꾸만 아까 보았던 그의 강렬한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 잔상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복도에서 우연히 그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다른 방 청소를 막 끝내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그와 눈이 정면으로 딱 마주친 겁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이며 그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날의 민망했던 기억이 되살아나 얼굴이 다시 화끈거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른 척 지나치지 않고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잠시만요. 그의 손에는 백화점 로고가 찍힌 작은 쇼핑백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요. 지난번에 정말 고마웠어요. 이거 아니었으면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가 제게 불쑥 내민 쇼핑백 안에는 유명 브랜드의 고급 핸드크림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괜찮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제가 손사래를 치며 극구 사양하자 그는 씩 웃으며 억지로 제 손에 쇼핑백을 쥐어주었습니다. 매일 물말을 날 없이 힘든 일 하시는데 손이라도 고와야죠. 부담 갖지 마시고 꼭 받으세요.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제 유니폼 주머니에 자신의 명함 한 장을 쓱 찔러 넣었습니다. 혹시 무슨 곤란한 일이나 도움이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제가 밥이라도 한 끼 꼭 사겠습니다. 그는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윙크를 한번 찡긋하고는 유유히 복도 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의 넓은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느껴지는 명함의 각진 감촉이 마치 뜨거운 불쏘시개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진우, 진우, 인테리어 대표, 명함에 새겨진 그의 이름과 직함이 왠지 모르게 낯설고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그가 주었던 핸드크림을 꺼내 조심스럽게 발라보았습니다.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꽃향기가 코끝을 부드럽게 맴돌았습니다. 세월의 흔적과 고된 노동으로 거칠고 못생겨진 제 손이 아주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그의 명함을 다시 꺼내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밥이라도 한 끼 꼭 사겠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미쳤어, 박선영. 정신 차려. 저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야. 나이 차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야.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다그쳐 보았지만 한번 격렬하게 뛰기 시작한 심장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 넘게 까맣게 잊고 살았던 한 여자로서의 감정이 아주 길고 깊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과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또다시 누군가에게 상처받게 될까봐, 지금의 이 초라한 현실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저는 그의 명함을 서랍 가장 깊숙한 곳,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꺼내보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 서툰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우리 두 사람을 끈질기게 다시 엮어놓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보름쯤 지났을까 프런트에서 또다시 저를 찾는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305호 손님이 문제였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으시다는데 혹시 약 좀 사다 줄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5호라면 틀림없이 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번에 또 그와 엮이게 되면 서랍 깊숙이 봉인해 두었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프다는 사람을 모른 척할 만큼 저는 매정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일을 하다 말고 모텔을 뛰쳐나가 근처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해열제와 종합 감기약, 그리고 비타민 음료까지 사들고 305호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잠기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는 침대에 누워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열기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숨소리 또한 무척이나 거칠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약 사왔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는 힘겹게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고마워요. 어제 비를 좀 맞고 다녔더니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저 오늘 여기서 객사할 뻔했네요. 그는 젖은 수건으로 제 이마를 닦아주려는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접촉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제가 할게요. 황급히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제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움켜쥐며 나직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지 마요. 혼자 있으니 왠지 무섭네요. 그의 눈빛은 아픈 사람의 그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깊고 강렬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그의 뜨거운 몸을 쉴 새 없이 닦아주고 따뜻한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제게 온전히 의지했고 저는 그런 그의 연약한 모습에서 낯선 연민과 함께 묘한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열이 조금 내렸는지 혹은 약 기운 때문인지 두런두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이혼한 아내 이야기, 혼자서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이끌어가는 외로움,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깊은 상처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제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저 역시 남편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하고 홀로 딸아이를 키우며 세상의 차가운 편견과 싸워야 했으니까요. 우리는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서로의 아픔을 꺼내 보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위로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그는 지쳤는지 곤히 잠이 들었고 저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아주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영 씨라고 제 이름을 아주 다정하게 불러주었죠. 그가 모텔에 묵는 날이면 우리는 제가 일을 마치는 시간에 맞춰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허름한 동네 국밥집에서 혹은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제게 잊고 살았던 웃음을 되찾아 주었고 저는 그의 지치고 외로운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주책이라고 혹은 나이 값을 못한다고 손가락질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디 나이나 상황을 가리던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지 저는 정말 궁금하네요. 그의 출장 횟수가 늘어나면서 우리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잦아졌습니다. 그는 이곳에 올 때마다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네곤 했습니다. 제 피부톤에 어울릴 것 같다며 골랐다는 예쁜 스카프, 향기가 좋다며 사온 비누 세트, 혹은 그가 출장지에서 우연히 발견했다는 아주 맛있는 빵 같은 것들이었죠.
사실 선물보다 저를 더 설레게 한 것은 선물을 건네며 제 손을 슬쩍 잡거나 어깨를 감싸 안는 그의 은근한 스킨십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치 17살 사춘기 소녀처럼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딸아이는 그런 제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환해졌네. 어느 날 저녁, 딸아이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이미 제 얼굴에는 행복감이 가득 피어오르고 있었나 봅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일이 힘들었던 저는 퇴근 후 그와 함께 단골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쌀쌀한 밤 공기와 따끈한 우동 국물, 그리고 달콤한 소주에 취해 우리는 평소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술에 취해버렸습니다. 비틀거리는 저를 부축해 모텔 방으로 데려다 준 그는 저를 침대에 눕히고는 그냥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만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았습니다. 가지 마요. 술기운에 나온 말이었지만 분명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로의 눈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이글거리는 욕망을 발견한 순간 제 이성의 끈은 힘없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가 제게 천천히 다가와 입을 맞췄을 때 저는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목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억눌려왔던 모든 외로움과 서름이 그와의 입맞춤 속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연인처럼 뜨겁게 서로를 탐하고 위로했습니다. 52살의 제 몸이, 제 마음이 다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가 깨기 전에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몸에 남은 그의 채취와 흔적들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관계가 하룻밤의 불장난으로 끝나버릴까봐.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제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젯밤 내 인생 최고의 밤이었어요. 고마워요, 선영 씨. 일 끝나고 저녁에 봐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출장을 오는 날이면 우리는 평범한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녔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거리를 걸을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딸아이도 우리의 관계를 눈치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 그는 제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인테리어 회사를 아예 제가 사는 이 도시로 옮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그의 말에 저는 아이처럼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함께 눈을 뜨고 저녁에 함께 잠이 드는 제가 꿈에도 그리던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모텔에서 청소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도우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모든 박선영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사랑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응원하는 따뜻한 댓글 하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